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 열도를 팔면 미국당 뭐 4개를 살 수 있고, 뭐 여의도만한 그 도쿄역에서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항공을 팔면 뭐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데, 일반인들까지 이제 뛰어드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니케이 지수가 1989년 정점을 이뤘을 때가 38,000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이걸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버블이 꺼졌다라는 얘기는 진짜 사람들이 대출 상환을 못해서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도쿄역이나 가와사키역 보면은 홈레스들이 박스 덮고 자요.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도 꽤 비싸고 금리도 워낙 낮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해서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경제의 신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오늘은 권순우 팀장이 함께합니다. 오늘 배울 신, 그리고 오늘 배울 산업은 일본 부동산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도 약간 조금 그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우리도 좀 장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일본과 닮은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을 같이 비춰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는 일본 최고의 전문가, 그러면서 일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거기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은 어떻게 있고 어떤 점이 전망이 되는지와 이와 다른 새로운 미래의 혁신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강철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교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자기 경력 관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학부 그리고 석사 박사를 거쳐서 한 13년 정도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가 2004년도에 귀국을 했고요. 현재는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 일본학과에서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강철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예, 우리 학교 교훈이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라. 입이 배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문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혼란스러우면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과정을 일본에서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일본의 선례들을 많이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좀 교수님께 뭐 질의들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주로 어떤 내용들 같이 얘기들 많이 하시나요? 예, 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은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나, 그러니까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또 부동산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과연 뭐 일본처럼 그 부동산이 어떤 트리거가 돼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걱정과 또 우려스러운 이야기들도 많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아무래도 부동산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할 거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사실 교수님이 좀 젊으셨을 때, 좀 더 어릴 때 일본을 바라보던 시각과 지금 교수님이 보시는 일본, 그리고 학생들이 바라보는 일본이 조금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과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떠세요? 제가 이제 유학 갈 때가 1992년도였는데요.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일본과 20년 차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뭐 경제적인 격차뿐만이 아니라 뭐 국민성이라든가 또는 선진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20여 년 정도 차이 났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유학 갈 때만 해도 일본 유학 가는 것이 좀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여겼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되게 출중하고 또 경제 격차에서도 상당히 이제 한국이 일본을 따라왔을 뿐만이 아니라 뭐 스포츠나 예술 뭐 이런 부분에서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름나는 그런 이제 그 유명 인사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 대리 만족이라고 할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한국인들 대단해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K 콘텐츠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우리 현재 이제 제가 있는 배지대학의 경우에도
옛날에는 우리 학생들이 일본으로 많이 유학을 교환 학생을 갔는데 예. 지금은 오히려 일본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캠퍼스 안에서도 일본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역전된 느낌 뭐 이런 것도 가질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일본에 비해서. 요즘에 좀 일본 가보시면은 네. 그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좀 어때요? 네, 글쎄요. 제가 지난달 이제 일본을 갔다 왔는데 예.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느낀 일본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일본의 아날로그 사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에 이제 적응하기가 좀 힘들고, 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한 20년대 전에 이런 모습들이 일본 사회에서 보이지 뭐 이런 느낌도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뭐 우리 유학생들 이제 교환학생으로 갔다 온 학생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학교 기숙사에서 있는데 다 열쇠를 줘서 그걸 잊어버릴 경우에 그걸 다시 또 물어놔야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골의 원룸도 다 디지털 도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하고 일본 사회하고 좀 차이인데요.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본 친구들은 변화보다는 과거의 것을 좀 지키려고 하는 좀 보수적인 사회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과거에 일본으로 유학 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산업계나 이런 데를 취재를 할 때 보더라도 왜 일본을 가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거기서 표준을 배워 갖고 와서 네. 한국에서 이걸 적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지금 한국에서 나타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좀 보려면은 일본 거를 좀 연구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그 일본에서 경제학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일본 경제에 좀 관심을 가지셨던 이유가 뭐고 좀 어떤 분야, 일본 경제 중에 좀 어떤 분야를 좀 주로 보셨어요? 네, 이제 저가 유학 갈 때만 해도 이제 일본이 워낙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라서 예. 야, 어떤 점이 그러니까 일본을 경제 대국으로 이끌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의 근면성이라든가 예, 예. 또 뭐 높은 저축률 또는 뭐 한국 전쟁으로 인한 뭐 특수. 특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논리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에서 주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메인뱅크 제도랑 어떤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시스템을 좀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석박사 때는 메인뱅크 제도를 좀 공부하게 되었죠. 오늘 저희 제작진에서는 네. 부동산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데 메인뱅크 얘기를 갑자기 하시니까 확 끌리는데 부동산 얘기 넘어가기 좀 앞서서 그 좀 간단하게 석박사를 그쪽을 하셨다 그러니까 메인뱅크 제도라는 게 뭐고 이게 그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셔요? 짧게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메인뱅크는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주거래 은행인 거죠. 근데 이 주거래 은행이 기업과 은행 간의 관계에서 예.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자금을 이제 조달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과소 투자를 하거나 과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장치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경영자가 뭐 외부의 뭐 적대적인 M&A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것으로 이제 일본의 경제 성장을 이제 이끌어왔던 하나의 이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제 유학하던 90년대는 이제 버블 경제가 끝나던 때였고, 예. 또 박사학위를 받았던 때가 2003년도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으로 넘어가던 때였는데, 그 정도 때에는 일본의 그러니까 고도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고 봤던 이 시스템이 오히려 일본의 경기 침체의 하나의 이제 그 요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장기화되는 요인. 네, 오히려 이제 거꾸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제 은행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줬을 때 네. 여기서 뭐 뭔가 혁신을 모험자본 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끌고 가다 보니까 뭐 과소 투자를 한다거나 과잉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된다는 말씀은 오늘은 주 내용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부동산 얘기를 해보고 재밌다. 그리고 PD님들이 계속 가자.
그러면 다음에는 메인뱅크 얘기도 한번 같이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폭락이라는 게 굉장히 뭐 자극적인 단어기는 해요. 뭐 네. 어디 뭐 땅을 사면은 뭐 맨하튼을 파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였었는데 네. 뭐 단순히 뭐 그런 취지로 관심을 가지셨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의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어떤 맥락은 좀 어떻게 돼요? 일단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이제 연출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우리하고 사이즈가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하고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하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좀 산업 구조도 유사하고 또 같은 아시아권의 한자를 쓰고 있는 일본과 비교를 한다면 분명히 거기로부터 우리가 뭐 좋은 점은 전면교사로 삼고 예. 또 실패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우리가 향후에 정책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버블 경제가 그냥 국가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좀 시사점을 찾으면 어떨까 했는데요. 예. 작년에 책을 썼는데 그때 제가 책 말미에서 우리나라가 이게 버블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 작가님께서 읽으셨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뭐 그런 예. 맞춰도 씁쓸한. 사실 오늘 교수님과 나눌 얘기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타나게 됐던 시대적 배경과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뭐 단순히 하락한, 경기 사이클로서 하락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국가 전체의 어떤 문화를 바꿀 정도의 그런 일이었다는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본의 부동산 시장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작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도 진짜 많이 오르기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그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건가요? 뭐 이제 일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일본이요. 거죠. 일본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뭐 저도 이제 유튜브나 텔레비를 보면 보통 많은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이야기보다 좀 앞서서 남들이 안 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할까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플라자 합의가 있기 바로 1년 전에 실질적으로 일본의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일본 대장성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좀 언급을 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플라자 합의 있기 전에 바로 일본의 대장성이 일반 기업들도 투금 개정이라고 해서 이거를 합법화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투금. 네, 투금 개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투자신탁 회사죠. 근데 이제 투신사람 발음이 안 좋아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자산운용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제 돈을 맡아서 뭐 주식이나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기업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왜냐면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된 것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무역 흑자를 가져가다 보니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좀 개혁하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를 실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 번 것들을 기업이 계속해서 내부 유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뭔가 이렇게 이제 쓰고 싶은 거죠. 근데 결국 기업이 쓸 수 있는 것은 설비 투자인데 설비 투자에서 이제 금융 투자로 기업이 이제 하고 싶은데 그것을 그러니까 기업이 울고 싶은데 이제 대장성이 이제 뺨을 때려준 거죠. 그래 그럼 이제 투금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합법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이제 설비 투자에 써야 될 돈들을 이제 주식과 또 펀드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왜냐면 거기다 넣어두기만 하면 당시에 그런 이제 투신사들이 연 8% 이익을 이제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뭐 그걸 고생해서 무슨 뭐 물건을 만들고 뭐 생산 어셈블리 라인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더 수익이 이제 높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버블의 단초였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플라자 합의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대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이제 부동산 버블이 급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냥 찾아봤어요. 하도 플라자 합의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그 결과로 플라자 합의가 된 건데 그렇게 많이 번 돈 가지고 예를 들어 제조업 설비를 또 깐다.
네. 그러면 뭐 영업이익률 뭐 5%, 4%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맡겨놓기만 해도 8%를 주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네. 돈을 맡긴 거고 그렇죠. 거기는 거기서 자산에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돈이 자산 시장으로 쫙 몰려 들어가면서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버블이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1984년도에 그 투금 계정에 넣은 기업의 그 자금이 9조 엔 정도였다고 그래요. 9조 엔? 9조 엔 정도였는데 1989년, 그러니까 버블이 피크일 때가 이게 이제 40조 엔까지 팽창을 했다고 하니까 대략 한 4배 정도가 버블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부동산 버블이 아니라 예. 투금 계정에 투자한 금액만 4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일본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1985년 플라자 합의서부터 1989년에 이르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지가도 4배 오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 이 같은 숫자에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든 또 주식 시장이든 한정이 돼 있는데 거기 난데없이 거의 한 400조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쫙 밀려 들어가면서 하나 400조 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그냥 쫙 그냥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플라자 합의가 거기에 대한 충격을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충격을 주기에 앞서서 이거를 쫙 올려놨던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던 일이 정책적인 요인이 좀 있었다는 거네요. 정책의 실패인 거죠. 그때는 뭐 좋은 취지를 했겠죠. 당연히 이제 뭐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겠죠. 유유자금 논리냐, 뭐 좀 여기저기 금융시장에 넣으면 투자가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제가 좀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이게 왜 문제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뭐 주식 투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의 현금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안 보잖아요. 또 그걸 자세히 본다 하더라도 일단 기업의 수익이 올라가니까 저 기업이 잘 되는구나 해서 그 기업에 또 주식을 투자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업은 생산성은 없어도 주식의 가격은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 당시에 어떤 이제 버블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복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투금을 통해서 밀어넣었더니 거기서 이자를 주니까 거기서 수익이 나니까 그 수익이 기업의 수익으로 잡히고 컴퓨터상에는 이제 수익은 창출이 됐잖아요. 사실 그걸 이제 팔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이제 적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기업 그런 가치는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데 생산된 제품은 팔면은 현금화가 되지만 이거는 현금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일반 서민들도 저 기업이 이제 잘 나가는구나 해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게 되고 그게 이제 버블까지. 재밌네요. 그러니까 기업이 만약에 주식을 샀어. 주가가 올랐어. 그래갖고 차익이 났어. 그때 사람들이 보고서 저 기업에 수익이 났네? 그래서 같이 주식을 사는. 또 알아도 또 그때는 또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너도 나도 다 내가 불 속에 뛰어 들어가면 타서 죽는지 알면서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른다는 얘기는 뭐 서로 좋은 얘기고 뭐 이렇게 주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올랐길래 버블이라는 표현이 여기까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이제 글로벌하게 회자가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제가 알기로는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소비자 물가가 이제 2배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토지는 50배 올랐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토지 가격만 25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불패 신화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고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가 250억이 된 거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강남 개발할 때 땅값이 이제 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버블 경기 때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 땅은 이제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신화가 아니라 이제 현실로 이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이제 뭐 관성의 법칙처럼 가격도 오를 때는 또 계속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도쿄에 이제 6대 도시라고 있어요. 일본에 이제 도쿄, 뭐 오사카, 고베, 나고야, 교토, 또 요코하마 이런 곳은 1년에 이제 100%씩 올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배 정도 이렇게 이제 오르게 되고, 그래서 뭐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 열도를 팔면 미국 땅 뭐 4개를 살 수 있고 뭐
여의도만한 그 도쿄역에서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황궁을 팔면 뭐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언론이 이렇게 이제 좀 재밌게 비유하려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일반인들까지 여기 이제 서민들이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일반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한다면 일부는 그 기업과 또 법인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일반인들까지 이제 뛰어드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다들 금리가 워낙 이제 플라자 합의로 기업이 이제 해외 수출 시장에서 N이 이제 N고 현상으로 N화 절상되니까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금리를 일본은행이 낮췄는데 예. 그 금리 낮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금 조달의 원리금과 금리를 상환하는데 좀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더니 예. 금리가 낮은데 누가 은행에다 돈을 넣겠으며 돈이 없어도 일부러 빌려서라도 이거를 실물 투자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거를 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동으로 벌은 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이 훨씬 높으니까 예. 다 은행에서 대출해가지고 이때 아니면은 내 집 마련 어렵겠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1억 총 부동산업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게 뭐예요? 아, 이제 일본의 인구가 1억 명이니까 예, 예. 1억 명이 다 부동산 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책에서도 그렇게 이걸 빗대어서 우리나라도 작년에 이제 그 부동산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5천만 총 부동산 업자라는 말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는 이제 지금 대전 촌놈인데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가 그 코로나 이전에 그 2억 4천 정도 했거든요. 예. 근데 올해 초에 6억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다시 떨어져서 4억으로 내려왔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희일비 했어야 되겠습니까? 좀 뭐 저야 뭐 그냥 살고 있으니까는 그런데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예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한탕주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이렇게 만들고 또 그때 당시 버블에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좀 보수화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제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우리 보면은 요즘에 나타나는 버블에서는 뭐 코인도 하고 네. 뭐 거기에 뭐 대체 투자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부동산 말고도 이게 전 영역에서 그런 버블들이 좀 나타났었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이야 뭐 일본 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N고 현상으로 외국 제품들은 저렴해지잖아요. 일본 그쵸. 제품 비싸지더라도. 그러니까 이 비싼 엔화를 가지고 땅값은 올라가고 거기서 벌은 이제 벼락부자들은 일본 내에서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자랑은 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뭐 명품 또 뭐 그림 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니까 뭐 유럽에서 더 이상 살 게 없을 정도로 뭐 고흐니 세자느니 뭐 누구의 뭐 피카소 이런 그림들을 이제 대량 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고흐의 해바라기가 550억을 주고 당시 야스다 생명이 샀거든요. 1987년에. 그림 그 해바라기.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좀 이제 자랑을 좀 하고 싶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갤러리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고 또 그 하와이의 그 버블 기간에 외자 투자의 96%가 일본인의 투자였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야, 일본 애들 얘네들이 제2의 진주만 공격을 또 하고 있다. 왜냐면 하와이를 사버리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올 정도로 버블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고 해바라기 같은 작품들은 지금도 네. 일본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신주쿠에 놀러 가시게 되면 그 니시구치 저 서쪽 입구에서 한 5분 정도만 가면은 거기 손보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 550억짜리 그림 보면은 마치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보러 가서 그거 한 작품만 봐도 본전을 빼는 것 같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버블이 무너지면서 대출해간 자금을 갚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에 은행이
그 기업의 이런 명품들을 또 다 압류를 했거든요. 그쵸. 이제 원금이 상환이 안 되니까 예, 예. 그것들을 은행이 보관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 작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못 하니까 지하 창고에다 넣어놓는 겁니다. 이 일본의 은행들이. 근데 그림은 아시잖아요. 그 보관 잘못하면.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작품이 어디 어떻게 있는지 찾지를 못할 정도로 그게 이제 버블의 뭐 어떻게 보면 좀 후유증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는 또 저희 시청자들은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는데 네. 뭐 부동산, 뭐 그림, 주식도 많이 좀 올랐었나요? 일본에서요? 예, 예. 아, 주식은 더 심하죠. 왜냐면은 당시에 1989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일본의 주식 시가총액의 1위에서 한 10위, 뭐 이거 50위까지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이 일본의 그 기업 그리고 은행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제 NTT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NTT가 있지만 통신사. 예, NTT가 1989년 최고점에 달했을 때의 주식의 한 주가 400만 원, 4천만 원이거든요. 한 주가. 그래서 NTT 주식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GDP에 맞먹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통일 독일 이전의 서독의 전체 시가총액의 70%를 단 한 개 기업이 차지할 정도의 주식의 버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그 정도. 일본 통신사 하나 팔면은 네. 서독에 있는 우리나라 GDP의 금액이 되고 서독의 70%를 이제 가져가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일본의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처럼 니케이 지수가 1989년 정점을 이뤘을 때가 38,000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이걸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28,00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는 정점일 때 비하면 지금도 아직까지 70% 정도밖에 이제 도달을 못한 거죠. 한 10년 전에는 뭐 한 30-40% 정도밖에 안 됐었고. 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버블이라는 것은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때 당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물린 사람은 30년 지나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얻은 것은 후회요, 잃어버린 것은 30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다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배경은 사실 저희도 이제 버블을 이렇게 같이 취재하다 보면은 정말 안 될 수가 없는, 이거는 투자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이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제 보통 팔게 되니까. 근데 되네 하다 보니까 이제 야, 이거 못 잡으면은 평생 못 잡어 라는 느낌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무너지게 됐던 그런 요인, 그 대단하던 그 일본의 부동산은 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일본 부동산 폭등과 폭락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일본의 대장성 그리고 이제 일본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일부러 실수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엔화 절상으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을 위한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그 금리를 인하를 한 것이 의도치 않게 주식과 부동산으로 빠져들어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또 이제 걷어들이기 위해서 일본 은행이 금리를 또 인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긴축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 긴축 정책을 짧은 시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989년 5월서부터 1990년 9월인가요? 그때까지 1년 3개월 동안 2.5%에서 6%까지 급상승을 시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을 하면 대비를 해서 다음에 또 올라가겠구나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할 정도로 너무 급상승하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또 거기에 이제 직면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라든가 자금을 대출받은 이제 기업 또 개인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하지 못하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영끌한 젊은이들이 지금 그 원리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내놓게 되는 상황이 그때 당시에 일본이 이제 90년대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앙은행의 실책이 너무 컸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이게 금리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 그 케인즈 합하고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시카고 학파의 밀턴 프리드먼. 예, 프리드먼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금리가 모든 경제 상황을 좌우한다라고. 그만큼 이제 금리가 중요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1989년에 소비세를 또 3%를 또 도입을 했어요. 뭐 지금은 이제 1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이거 저기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 갚기도 힘든데 또 소비세 3%까지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이 급속도로 이제 위축이 되고 가지고 있는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국제결제은행 BIS가 BIS. 예, 거기에서 이제 불행은 뭐 한꺼번에 닥친다고 그 해외 점포를 가진 은행들의 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비율을 이제 8%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8%를 유지를 하지 않으면 국제 거래가 이제 안 되고 은행 문을 닫게 되죠. 예. 근데 당시에 미국은 이제 충분히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의 자기 자본 비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이게 한 6%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국제 결제를 하기 위한 그 준비 단계에서 8%를 맞추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금을 더 이상 대출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자산을. 예, 회수해야죠. 그리고 오히려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들이 어려운데 대출을 더 하지도 못하면서 원리금은 또 빨리 상환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다 보니까 불에 기름을 더 부은 격이 되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거기다가 또 뭐 LTV도 그 일본이 120%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담보를 빌리면 1억 2천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 비용, 이사 비용 네. 다 내주는. 그러니까는 은행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 2억 이상 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빌려줬는데 그걸 일본 정부가 70%로 제한을 시키고 신규 대출을 완전히 전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막 쭉 내려오다 보니까 뭐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파산, 도산 이게 뭐 1990년대 중반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유학 갔었을 때인데 뭐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와 이게 평상시라도 네. 맞으면 이거 한 개도 아픈 그렇죠. 정책이 지금 금리를 2.5에서 6% 올리고 소비세를 적용을 하고 건전성 비율을 강화를 하고 거기다 담보 비율도 강화를 하고 신규 대출도 안 해주고. 기자님 진짜 메모 진짜 잘하시네요.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뭐 빠져나올 구멍이 없죠. 우리나라도 IMF 때 그 BIS 8% 안 된 은행들이 결국은 이제 파산하거나 넘어가거나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교수님이 또 그때 계시기도 하셨고 이걸 연구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 개만 도입이 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정책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줄줄이 도입을 할 때 시장이 너무 충격을 받을 거다라는 우려가 없었던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아는 거죠. 지나고 보면은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후회하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선택이 이제 뭐 옳았다거나 혹은 그 정도의 정책을 취해야만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겠죠. 와, LTV를 120에서 70으로 낮추면 있는 것도 다 LTV 빵꾸 나는 것만큼 메워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자산가치 떨어지면 LTV 그것도 떨어지게 되고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죠. 와, 근데 그럼 이렇게 좀 결국은 버블이 꺼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문장으로 쓰고 있지만 결국은 버블이 꺼졌다라는 얘기는 진짜 사람들이 대출 상환을 못해서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근데 그게 뭐 될 때 아유 나 돈이 없으니까 빚을 안 갚아야 되겠구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진짜 막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다가 결국 망하게 될 건데. 아니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도쿄역이나 제가 살던 이제 가와사키역 보면은 홈레스들이 박스 덮고 자요.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버블이 꺼지면서 일본 경제는 좀 어떤 문제들, 어떤 현상들에 직면을 하게 되나요? 상당히 이제 심각한 이제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죠. 왜냐면 기업이 이제 원리금 상환을 못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은행이 이제 회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부실 채권으로 남잖아요. 맞아요. 나쁜 채권으로 남게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담보를 했던 토지를 회수를 하는데 예, 예. 담보로 했을 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 회수를 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많이 떨어졌겠죠. 토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50은 불량 채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힘든데 은행은 회수를 못하니까 은행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쇠고리 엮는 것처럼 연쇄작용으로 은행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94년서부터 일본의 많은 은행들이 지방은행하고 또 일본의 이제 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신용조합 예, 은행들이 이제 하나씩 파산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증권회사들도 일본의 4대 증권 중에 하나 이제 야마이치 증권회사가 예. 98년도인가 이때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실 이제 은행제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 뭐 신체로 이야기를 하자면 혈이 혈관. 도는 거잖아요. 예, 이 뭐 손이나 뭐 이런 거 잠깐 다치더라도 이상은 없지만 혈액에 맞으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은행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죠. 그렇죠. 그 공적 자금이 60조엔, 그러니까 2003년도인가요?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60조엔에 이뤘어요. 60조엔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1년에 올해가 600조잖아요. 600조예요. 그 돈을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 버블 그냥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본의 침체라는 것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10년 우습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왜 잃어버린 10년이겠어요?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발전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투입한 것을 가지고 그럼 은행이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죠. 그렇죠. 부실채권 정리하고 나면 뭐 남는 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한 개인이 이걸 맞아도 진짜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뭐 그렇게 기업이 그걸 맞으면 사실 뭐 부도나서 없어질 건데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어떤 변화들이 좀 생기게 돼요? 뭐 일단 이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일단 기업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 예. 기업이 왜냐면 이제 근로자들 일본은 이제 좀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인간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가 나의 전부인 거죠. 옛날에 일본에 이제 300여 개의 번이 있을 때 그 영주 다이묘가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 예. 그 번의 번주가 오늘날 이제 회사의 사장으로 바뀐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이제 경영자들도 이렇게 종업원을 함부로 이렇게 쉽게 해고를 못 하죠. 예, 예. 기업이 이제 일단 지금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힘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노사가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노 측은 어떻게 하냐, 사회에 야 우리 해고만 하지 마, 우리 임금 올려달라고 안 할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도 너네 자르지 않을게. 그럼 이렇게 나가자 한 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급이 똑같잖아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력 평가 PPP에서 우리가 지금 2018년보다 앞장섰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일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예. 제가 급료를 말하지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30년 전에 급료하고 우리 30년 전에 취업한 건 아니고 30년 전에 취업한 그 회사의 임금과 지금 우리 아들이 받는 임금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30년 전에 제가 일본 유학 갈 때 시내버스 요금이 160원인데 지금 1,300원 하고. 근데 그게 잘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일단 한 30년 사장님이 한 30년 임금 동결하자. 그러면 좀 짜증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걸 실제로 경험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이게 그렇게 임금이 오르지 않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좀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나요?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에서부터 지금까지 디플레이션 상황이고 내 월급만 안 오른 게 아니라 이제 물가 자체가 예. 디플레이션 상황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똔똔이잖아요. 내가 똔똔이죠. 살 물건 가격도 안 올랐고 내 임금도 안 올랐지만 네. 뭐 내 물건값도 안 올랐으니까 네.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똔똔인데 사회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발전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이제 여기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가 있고 앞으로 진보하는 게 있어야지 예. 나의 사고방식도 좀 창조적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본 사회가 지금까지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좀 점프한 것 같기는 하지만 예, 예. 그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시간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화, 그 봉건제 사회로 그냥 내려왔던 그런 문화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버블을 거치면서 정말 극도로 디플레이션 상황이 됐던 그 경제 환경이 또 지금의 좀 그 무기력함을 형성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본의 젊은이들이 뭐 집을 살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뭐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힘든 상황이죠. 거기다 이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이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플라자비 이후에 일본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을 이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수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수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좀 벗어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제 갈라파고스화 현상이 되고, 그런 현상까지 이제 겹치게 되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일본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훨씬 더 좀 생생하게 공포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적인 무기력을 일으키고 그 부분들이 이제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서 갈라파고스화 되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본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던 시기와 뭐 현재의 한국 부동산을 비교를 해보면 좀 비슷한 점은 어떤 게 있고 다른 점은 좀 어떤 게 있어요? 뭐 유사한 점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죠. 어쨌든 이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이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이제 정책인 거죠. 결국 이제 금융 완화 정책도 그렇고 긴축 정책도 그렇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이 버블이 이제 형성이 되고, 또 우리나 일본이나 다 이제 상당 기간 저금리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또 뭐 저출산 고령화도 일본하고 우리가 좀 또 비슷하고,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본과 우리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부동산이 폭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일본만큼 과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든다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정책은 상당히 좀 영리하게 이렇게 대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뭐 부동산 버블 팽창과 폭락의 원인이 일본 은행의 정책의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되었을 때 부동산이 과열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되었으니까 금리를 인상시키면 안 돼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작년 8월 달에 한국은행이 0.5%에서 0.25% 올려서 0.75%까지 이렇게 인상을 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때 당시에 그 금리를 인상을 한 것이 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 금리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왜 금리를 올렸냐라고 하면 코로나 방역이 일단 안정이 되었고, 예. 또 경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1,800조 원에 이르는 그 가계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위험 수위가 이제 넘치게 되겠죠. 자산 가격에 이제 거품이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위험 자산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금리를 올릴 거야 하는 이제 하나의 이제 시장의 시그널을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됐다고 해서 그냥 놔뒀다가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우리가 같이 올렸다. 예. 그래서 지금 뭐 3.5%까지 갑자기 올렸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일본 꼴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리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인식을 하니까. 예. 그래, 그것을 작년에 먼저 이렇게 좀 던졌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또 이제 LTV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는 LTV가 120%, 100%까지 올라가질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생애 최초 보금자리로 이런 상품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예. 이게 LTV가 80%더라고요. 음. 근데 작년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제 버블이 이제 생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의 규제 지역의 LTV가 40%였었고요. 예. 비규제 지역이 70%로 제한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정책이 그러니까 뭐 일본을 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수준을 넘어서지 않은 것도 되게 좋은 정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일에 일본인들한테 이 일본에서 뭐 우리나라 같은 정책, 뭐 LTV 뭐 60 또는 뭐 70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일본 사람들 겁 많거든요. 또 신중하거든요. 그럼 절대로 뭐 1억 총 부동산 업자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오게 되겠죠. 와, 일본 사람들도 의외로 이게 좀 화끈할 때가 있네요. 되게 얌전한 사람들 같은데 LTV 120은 와,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상상하기 좀 어려운 숫자고. 그런데 뭐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탐욕은 있죠. 그걸 어느 정도 이성으로 절제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정책으로 좀 눌러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LTV 40으로 눌러놨는데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좀 무섭긴 해요. 이게 단기간에 확 올랐다가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정책 실수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이 올린 것도 뭐 일종의 좀 미국 금리 올라가는 거 보고서 좀 따라 올라가는 성격이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정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내 경제를 타겟으로 해서 정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뭔가 우리도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요새 부동산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러지만 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부동산이 급하게 꺼진다고 한다면 그 일본처럼 일본이 겪었던 문제를 우리도 겪게 될 문제, 아까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고 우리가 부채 상환을 못 하게 되고 디폴트가 되면서 좀 장기화되면서 전체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식의 문제를 직면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1989년에 피크일 때, 그때는 일본은 피크에서 잠깐 머물렀거든요. 예. 그냥 피크인 거죠. 근데 우리는 뭐 2배 정도 올랐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머무는 시점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좀 둔감하게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일본식 부동산 폭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그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250엔 하던 엔화가 120엔까지 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만일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지금 환율이 1,400원에서 700원으로 내려와야 되죠. 700원으로 내려오고 그 원화의 강세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부동산도 사고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후련듯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금리를 더 막 내리는 거예요. 요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좀 그러니까 환율과 금리가 양방으로 자산을 같이 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적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본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에 부동산 붕괴를 얘기할 때 too late, too strong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은행이 예를 들어서 1986년도부터 짧은 시간 안에 금리를 내렸으면 그 다음에 올릴 때 서서히
시장에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우리 예. 이제 올릴 거야. 그러니까 준비를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릴 거야. 준비를 하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 너무 늦게 한 89년도에 와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too late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기자님께서 적으신 뭐 서너 가지들 있잖아요. 예. 그걸 너무 too strong하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그 잘못된 정책은 취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만 봐도 그래서 그렇게 뭐 한국 금융당국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다 최고 엘리트들이 근데 뭐 일본 대장성도 뭐 슈퍼 엘리트들인데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도 꽤 비싸고 금리도 워낙 낮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해서 뭐 그렇게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을 연구하신 입장에서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부동산이 폭락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계 자산 중에서 비금융 자산이 한 75% 되거든요. 예. 일본은 한 35%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비금융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이 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일에 부동산이 폭락하는 것을 그대로 놔둔다? 저는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것을 방치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제가 무슨 뭐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미래를 잠깐 갔다 와서 예.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원하는 답을 이제 척척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부동산 폭락이 그냥 단순하게 폭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트리거가 되어서 한 국가의 정책과 시민과 기업과 금융 제도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제 연결이 되어서 상당히 이제 어렵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지금부터 이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행인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IMF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렇게 잘 대비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뭐 2008년도인가요? 그때 금융위기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식의 부동산 실패를 충분히 피할 수 있고 또 그런 역량은 충분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 이번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닌데 그 일본 위험한 레트로라는 책을 좀 쓰셨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하게 네. 이 위험한 레트로라는 수식어를 쓰셨던 이유는 어떤 내용이에요? 왠지 그러니까 부동산 폭락 이후에 달라진 일본 문화를 좀 상징하는 의미인 것 같아서 좀 어떻습니까? 위험한 레트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것은 그러니까 레트로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보다 그 뉘앙스 자체를 위험하게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예. 왜냐면은 이제 한국과 우리는 일본과 자주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앞서면은 기분 좋아하고 좀 뒤서면은 좀 기분 나빠하고 마치 우리가 되게 이렇게 선진국이 아닌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피파 204개국,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193개인가 이런데 예. 그 중에서 세계 10위권이에요. 그러면 저는 진짜 선진국이라고 봐요. 실제로 이제 뭐 유엔에서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렇게 지명을 했을 정도인데 우리가 유독 일본에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앞장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것들만 뽑아서 우리가 이 정도 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본을 상대로 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일희일비 하지 말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또 특히 또 이제 일본학과이다 보니까 일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의외로 일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상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내가 자신감을 가지면서 상대 타자를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일부러 약간 좀 국뽕급이 국뽕 스타일이긴 한데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엮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 주신 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뭔가 의기소침해서 보냈던 그 30년이 있었고 우리는 그 30년 동안 뭔가 변화하고 혁신하고 성장하고자 했던 그 30년이 있었던 결과물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일본은 위험한 아이트로 과거의 30년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30년 동안 변화해서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지에 대한 자화상 같은 느낌들도 좀 있네요. 오늘 그 배재대 일본학과 강철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일본의 부동산이 올라왔다 내려온 과정이 단순히 가격이 올라왔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했었던 다양한 정책 실수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자산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생겨났던 뭔가 그 부채를 다시 상환하는 과정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극도로 심해진 보수성 그로 인해서 생겨났던 기업 문화 아니면 국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이에 더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그거에 비하면 지금까지 관리가 좀 어느 정도 돼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대단하게 높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심한 폭락까지는 아닐 것 같다. 거기에 더해서 뭔가 그 혁신성이라는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배재대 일본학과 강철규 교수님과 부동산, 일본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한국 부동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놀라운 후기를 하나 발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3프로TV 미래대학 수강생이신 것 같은데 이야 이분 와 이분 공부 흔적이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필기가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3프로TV를 보고 유료 클래스까지 수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기령 부사장의 미래대학 강의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